안녕하세요. 세상 만사 이런저런 별일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막상 정말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흔히 제 나이대의 남자가 그렇듯 저도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던 여자였고 그 여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사귀면서 초반에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한 번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만날 때는 취준생이었고 취업을 정말 하고 싶어 했으나 그때마다 낙방을 하여 1년 동안 히스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낙방을 하면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풀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줬으나 여자친구는 저한테 우리 그냥 잠시 동안 서로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며 저랑 어울리는 시간보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서 취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서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는 성격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취직을 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며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는 말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한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은 사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자친구의 성격적인 부분은 좀 있었으나 본인이 취업을 하면서 자존감을 좀 회복했는지 화가 나면 여전히 성격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연애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로 이어지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다 알고 계셨고 슬슬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할 나이인데 왜 인사를 하러 오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서 말을 못 꺼냈다고 말하니 여자친구는 저를 보고 사회초년생 주제에 무슨 집이냐며 다 늙어서 결혼할 거냐는 말에 저도 납득을 하고 인사도 드리러 갔고 그런 제 생각을 장인어른은 기특하다고 여기셨는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결혼할 때 재테크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살으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어도 집은 2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전업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은 아내 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제가 결혼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야 되고 집에 도움을 받거나 기대할 수조차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셔서 빚도 많으시고 제가 월급 받은 돈으로 도와드리려고 하자 아버지께서 이 돈마저 주면 너는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부모인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너 돈만큼은 너가 결혼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모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3천만 원은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결혼이 생각보다 참 복잡하고 힘들더군요. 아내와 저는 결혼의 시작부터 신혼여행까지 많은 박람회를 다니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의견 차이로 사소한 말다툼이 좀 많았어요. 순간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다는 커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려고 했고 저와는 다르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대한 성대하게 하고 싶은 아내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이야기를 진행하며 결혼식 전날 자기는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 밥도 사주고 놀고 오겠다고 말하고 저보고는 총각 파티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말하고 갔지만 저의 친구들도 다 얌전한 편이어서 그냥 적당히 1차는 식사, 2차는 호프집에서 간단히 술 한잔 먹고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참을 연락하니 그제서야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받으며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마음 편히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왜 계속 연락을 하냐고 성질을 내는 탓에 언제 들어갈 거냐고 물었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놀 만큼 놀다가 갈 거라고 걱정 말라고 끊더라고요. 밤이 늦어질수록 신경이 쓰였으나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저도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식장에서 아내는 밤을 새고 온 건지 연신 피곤한 모습으로 있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도 신혼여행 기간 동안 많이 다퉜습니다. 전날 뭐 하느라 계속 연락을 안 받느냐, 어디에 있었냐는 제 질문에 친구들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성질만 내는 아내와 다퉜어요. 결국 해외에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사과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한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결혼식 전날 연락도 안 되고 밤에 노는 게 기분 좋겠냐. 화 풀고 좋게 지내자 라고요. 남은 기간은 나쁘지 않게 보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기뻐하는 마음은커녕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찜찜하게 연락이 안 되던 전날이 떠올랐지만 아내한테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임신한 것을 대단한 유세처럼 저에게 다시 취업 전에 부리던 히스테리처럼 부리면서 입덧으로 인해서 저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맞춰주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감 때문에 점점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이 찜찜한 불안감 때문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스타일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자기의 폰을 보는 것도 싫어했기에 항상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티 안 나게 한 달 넘게 견눈질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아내는 잠귀가 밝은 편이라서 제가 잠자는 도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깨는 편이거든요. 의심도 많아서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알아내야 해서 만약 제 불안한 생각이 틀렸을 때는 안 봐도 엄청나게 화낼 것이 뻔히 보였기에 저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주말에 하루는 낮잠을 잔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피곤했는지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두고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슨 첩보영화 남자 주인공처럼요. 그렇게 휴대폰을 열고 하나하나 카톡에 있는 대화를 보는데 저는 제발 저의 불안한 생각이 간절하게 틀리기만을 빌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의 전 남친과 대화를 한 게 있었고, 둘의 대화 내용에는 전 남친이 말하기를 어제 오랜만에 좋았다고, 결혼식은 잘했냐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전 남친에게 말하자 전 남친은 그거 혹시 내 아이는 아니지? 라고 남겨져 있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몰라. 설마 네 아이가 맞더라도 아이는 낳으면 땡이지. 했더니 전 남친은 당황했고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의 답변은 안전하게 하라고 했지 안전하다고는 안 했어. 왜? 네가 스릴 있다며. 라더군요.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났는지 오늘 어디 모텔에 먼저 가 있어 등의 대화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에 입이 떨려왔고,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 아이가 그냥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대화 내용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다 캡처해놓고 일단 아무 일 없는 듯이 놔둔 채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니 이 정도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지금보다 더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감내하며 한동안 친구들을 모은 다음 장인어른 집에 가게 된 날 다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바람 피운 상대의 사진을 들이밀며 다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시는 이 남자랑 바람 폈고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한 장인 장모님은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한테 달려들면서 욕을 하며 제 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이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이런 여자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이미 이 여자 회사 팀장님과 동료들에게 메일로 모든 자료들을 다 돌렸다고요.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고소를 한다고 하길래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죠. 아내는 명예훼손이라고 하길래 그럼 상간남 위자료를 비교하면서 아마 내가 이길 거라고,
적어도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세상에 뻔뻔하게 사는 것은 난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어쩌고 싶다는 거냐고 묻길래 장인어른 같으면 제 뱃속의 자식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면서 히스테리나 부리는 여자를 데리고 살 자신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장인어른, 따님이 전남친과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카톡에 더러운 대화 내용들만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증거를 모으는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다고요. 장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의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동안 이 여자를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밉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고 위자료와 상간남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니던 회사를 자기 손으로 자진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회사 쪽에서도 다 알려져서 다닐 수도 없었겠지만요. 그 후 아이를 출산했다고 장모님께 연락이 왔길래 친자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아이일 거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몸종처럼 생활을 하며 음식들을 사다 바친 제 생활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친자 확인을 하였고 그렇게 친자 검사 결과를 보고 한참을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그 더러운 여자에게 문자로 전남친이란 자식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라고 2번 다시 나 찾지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욕을 잔뜩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었던 지도 2년. 요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도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